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노인복지론, 5주차죠? 네, 5주차. 소리 잘 들리나? 네. 소리 좀 들으려고, 음악 좀 틀게요.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나오죠? 반가워요. 오늘 할 내용은 노인복지 실천 요런 내용입니다. 사실 노인복지론이 그 학년으로 따지면 4학년 과목이고, 그리고 이미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기본 내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본 10과목, 실천, 실기론, 개론, 인행사, 요런 과목들을 다 들었다고, 보장론, 보장론이란다. 정책, 행정, 이런 과목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인복지론 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 영역이 대부분 그래요. 아동복지론도 그렇고, 원래 이번 학기 하려다가 못했던 사례관리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사례관리론, 그리고 다음 학기에 열리면 정신건강도 마찬가지고, 흔히 말해서 대상 관련된 학문들은 이미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과목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실천 실기론이나 개론이나 인행사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영역의 과목을 흔히 말해서 선축 과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의 굉장히 당연한 부분, 그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이미 실천 실기론 영역이나 아니면 행정 정책에서 이미 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관련 과에서 대부분 그런데, 저희는 저희 학교에 어떤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복지 실천론에 나오는 대부분 내용이 이미 실천론이나 실기론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5장 파트에서 하는 내용이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서 했던 노인 문제도 어쩌면 노인 문제론 같은 영역에서도 거의 다 다뤄와 봤던 내용을 그냥 반복적으로 해서 사실 좀 지겨워요.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목이 말라서. 근데 혹시나 이 과목만 듣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그냥 노인이 좀 관심 있어서 노인 복지론만 듣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탁과에서나 아니면 복수 전공, 아니면 여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 관련된 요런 부분만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최소한 수업에 한두 명은 그런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실천 실기론 듣고 온 친구들은 왜 또 예전 했던 내용을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 그리고 물론 이 안에서 관계 이런 방법들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실천론 시간에서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링크해 드릴게요. 네. 제가 좀 링크하는 기술 좀 배웠는데, 링크를 할게요. 요거 포인트 잡아서 링크를 올릴게요. 그래서 그 링크 보시고, 이 실천론에서 말했던 관계 형성, 개입, 평가, 이런 사정하는 거, 세스먼트 하는 것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거기서 조금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맥락에서 흘러간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회복지 전체의 어떤 실천, 빨간 걸로 하자.
사회복지 어떤 실천의 영역에서 이 대상, 그러니까 노인, 아동, 우리 흔히 대상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장애, 장애도 여기서 뭐 멘탈 프로블럼 있는 멘탈 장애도 있고, 멘탈 장애도 있고, 또 뭐 있을까? 뭐 다문화, 뭐 미국 우리는 잘 없지만 미국에 많은 LGBT,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아동, 노인, 아동, 뭐 여성, 청소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대상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천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다 비슷하게 써요. 물론 대상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테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여기 잠시만 그리기 패드를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세팅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치. 여기 잘 되나? 저번에도 했던 것처럼. 이게 왜 또 안 되지?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아직 조금 펜이 제가 쓰는 방법이 조금 안 익숙해서 계속 좀 실수가 일어나는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림 그리는 게 왜 잘 안 되지? 이게 생각보다 좀 여기서 왜 또 이렇게 안 먹을까나? 이게 왜 또 안 되지? 이게 안 되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안 열어놓고 자꾸 막 끄적끄적 떼가지고 잘 안 됐어요. 네, 이제 잘 될 거예요. 바보. 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잘 되죠? 네. 네, 패드를 깔아놓고 드로잉 패드를 깔아놓고 다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실천의 개념을 보면 그냥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개인, 집단, 조직, 지역사회,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 실천이 그 개입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에 접근할 것인가, 뭐 집단이나 조직에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 전체에 접근할 것인가 같은 것들. 보통 우리가 그건데 이제 보면 우리가 뭐 개인이 있고, 이제 뭐 가족이나 뭐 하나에 말해서 뭐 공동체, 어떤 특정한 공동체나 집단,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사회. 이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어떤 접근 방법이고요. 실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 세 가지 형태가 1920년대부터 50년대 그 역사적으로 그런 맥락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까? 조금 옛날 기억을 되돌려 보면 뭐 기능주의랑 진단주의 어떤 그런 갈등, 대결로 해서 진단주의에 따라 어떤 개인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 아니다, 기능주의에 따라서 집단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뭐 그런 거 있고, 또 193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게 이제 그 경제 대공황이죠. 갑자기 펜을. 그때 일어났던 게 대표적인 이게 대공황이에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떠한 개인이나 뭐 작은
집단보다는 사회 전체, 사회 어떤 사회 전체에 대한 집단이 이렇게 커진 거죠.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공황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 뉴딜 정책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한 작은 단위가 아니라 거대 단위로서 이렇게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동시에 사회복지도 그렇게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국 사회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영미의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뭐 COS라든지 세틀먼트 하우스 같은 거 인보관 활동이 세틀먼트 하우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1800년도에. 그런 게 있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아시고 나면 요게 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한번 영상을 올려줄까? 11분에 역사를 한번 제가 여기 요런 지점에서 살짝 이렇게 링크 여기 있나? 뭐 이 정도에 대해 제가 링크를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역사를 한번 봐주시고 나서 이게 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왔는가라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좀 왜 이렇게 개인으로, 집단으로, 조직으로, 지역사회로 이렇게 사회복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좀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이야기 좀 할까? 이런 얘기 좀 했어요. 다른 수업에서는 잘 안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라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흔히 말해서 내용, 여기서는 맥락, 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내용, 다른 말로는 컨텐츠라고 말을 하고요. 맥락은 뭘까요? 맥락은 뭐다? 여기? 잠깐만. 요걸 요렇게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되는, 이게 옆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좀 쉽지가 않네. 컨텍스트라고 하고, 여기는 컨텐츠라고 하죠. 컨텍스트와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조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컨텐츠와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컨텐츠라고 말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이런 거 하나의 어떤 그런 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좀 횡단적인 관점, 아니면 범주화되는 관점 있죠. 요런 범주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요 다른 어떤 앞에서 기승전결을 좀 제외하고 요 틀 안에서 이러한 담론을 이야기를 하겠다. 혹은 이러한 요 안에서만 다루겠다는 그런 속성이 좀 강해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반면 컨텍스트는 이 흐름이 좀 깁니다. 흐름이 좀 길어요. 이런 흐름 안에서 이러한 맥락,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백그라운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 이러한 환경들을 다 이해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컨텐츠 영역에서는 굳이 다 알 필요가 없이 요 틀 안에서 내용만 이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관점이에요. 자,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흔히 말해서 코로나 19 상태를 내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혹은 반대로 맥락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과 맥락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1, 2, 신기하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 기능 몰랐는데 덕택에 배웠어요.
자,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코로나19을 그냥 단순히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알아봅시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뭐 중국에서 일어나는 시발점의 병,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관리 체계, 그 지금 우리 이 단기간 지금 어떤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행위, 요거 관점을 초점으로 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맥락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 역병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왔던 역사,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역사를 보면 좀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반복되어 가고 있죠. 어떤 때는 많이 일어났다가 좀 적게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뭐 이런 맥락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역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세기에 한 번, 거의 세기에 한 번씩 일어나는 큰 불행한 이벤트인 거예요. 불행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내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을 막 내용의 관점에서만 막 바라본다면 그냥 어떤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나라에서 관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어떤 보건에 대한 미숙한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맥락으로 바라보냐 내용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어떤 실천의 관점을 이렇게 맥락으로 볼 것인가 내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하는 폭이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물론 어느 관점을 바라보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내용이 됐든 컨텐츠 되었든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혹은 노인복지 실천이라는 것이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 있고 이런 맥락을 갖고 있다 뭐 서로 알고 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노화라는 게 생물, 심리, 사회 뭐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죠. 특히 이제 노인복지가 특히나 그래요. 특히나 노인복지가 이 생물학적 몸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몸에 대한 이야기, 생물 같은 이야기, 의학적 이야기를 빼고 노인복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그렇습니다. 다른 다문화나 여성이나 아동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의학, 생물학적 관점이 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사회복지의 어떤 목적, 여러분들 많이 한 번씩 들어봤던 것, 그리고 실천론에서 실교에서 했던 것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자원 획득, 어떤 기관이 어떤 괜찮은 조직이 되는 것, 상호작용, 그리고 긍정적 결과, 요런 것들, 조정 중재 기능, 환경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시에서부터 거시적인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참고로 사회복지라는 것은 이 크게 한 세 종류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색깔 좀 바꿀까? 크게 한 세 종류로 나눕니다. 이렇게 미시가 있고 이걸 미시, 여기를 중시, 여기를 이제 거시라고 하면 흔히 미시가 이제 어떤 개인 상담 같은 거, 그치?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상담이라든지 어떤 특정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주로 상담이 이제 주로 돼요. 이게 가족 상담, 가족 프로그램 같은 것도. 거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책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거대한 어떤 옹호 활동 같은 거, 어떤 지역이나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된다면, 이 미시와 거시를 잇는 게 이제 중시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관. 복지기관이나 그런 기관을 중심으로 꼭 100% 복지기관 아니지만 주로 이제 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이 중시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시를 통해서 미시랑 거시가 많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지기관을 통해서 개인 상담이라든지 개인 관련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복지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정책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정책 제안 혹은 하나의 옹호단체 내지 이익단체로서의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복지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복지에 비해서 가장 독특한 특성이라는 게 사회복지기관,
중시가 굉장히 커요. 다른 조직에, 다른 나라에서 비해서. 특히 활동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요런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이고, 기본적으로, 요러한 노인복지 실천의 목적을 보면, 요러한 세 가지, 미시, 중시, 거시가, 다 포괄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기본 원칙을 한번 봅시다. 이제 실천원 시간에도 이제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강점 찾기라는 관점이 사실은 최근에 나온 관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한 197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전까지는 강점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역사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1900년도에 이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나오고,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진단주의가 나타나죠. 그럼 이 진단주의와 이렇게 기능주의의 대립, 그래서 뭐 통합,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다양성, 뭐 이러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로 가는데, 이 강점주의는 사실 뭐 이쯤 나왔어요. 이쯤 어딘가에서 존재하고 있죠. 강점. 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사회 복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1900년도에 이 프로이트 할아버지가 정신역동,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여러분 아시는 뭐 의식 무의식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 뭐 또 오랜만에 또 한번 그려주나? 좀 한번 그려줄게요. 이렇게 막 빙산이라고 보면 빙산이야. 똥 아님 빙산. 빙산 내가 적어줄게. 똥 아니야 빙산. 여기서 뭐 이렇게 이 정도쯤에서 이제 여기가 뭐 무의식이고, 여기가 의식이고, 여기가 이제 전의식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그림 봤지? 너는 나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막 프로이트가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게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내면은 의식 무의식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 제 인행사 시간에도 떠들었고, 실천원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던 건데, 이렇게 된다 이야기 하잖아. 이게 흔히 말해서 나중에 진단학파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게 진단. 다이그노시스라고 하죠. 진단. 그러니까 이 진단이란 말은 어디 써요, 여러분? 어디 쓰지? 병원에서 씁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치료할 때 치료 전에 진단부터 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진단하면 되게 유명한 미드,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는데, 미드도 보면 닥터하우스 있잖아. 닥터하우스. 혹시 닥터하우스 아나? 내가 되게 좀 좋아했었는데. 잠깐만 뜬금없이 좀 볼까? 닥터하우스. 잠깐만. 자, 닥터하우스. 이 닥터하우스 미드예요. 닥터하우스 제가 좀 좋아해서 시즌 5까지 나왔나 6까지 나왔나.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던, 거의 유일하게 봤던 미드 중에, 제가 미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유일하게 봤던 미드가 이제 닥터하우스인데, 이 닥터하우스 주 내용이 뭐냐면 진단이에요. 자,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을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몰라. 이 병을 막 진단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막 갑자기 가다가 막 사람이 막 쓰러져. 근데 왜 어떤 병인지 몰라. 이 병이 A인지 B인지 C인지 막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때, 이 닥터하우스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진단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 의사예요. 프로이트 의사입니다. 특히 프로이트가 정신과 의사지만 이 사람이 원래 젊었을 때 인간 뇌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죠. 프로이트가 되게 젊었을 때 뇌과학자였어요. 사실은 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했던 한 명의 과학자였고, 의료화학에 대해서 의료과학자였고, 그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인간의 어떤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병으로서 규정하고 가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진단했던 거예요. 진단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런 기능학파가 인간이 뭐 그 정신으로만 다 사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좋으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한 논의가 있다가 뭐 그 와중에 생겼던 게 이제 이 강점이라는 거예요. 강점. 자, 그러니까 이 강점을 이야기하면 그냥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이 진단학파랑은 별개 이야기예요. 아, 진단학파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능주의의 어떤 개념을 많이 왔게 했지만 강점주의랑 기능주의가 완벽하게 같지는 또 않아요. 굉장히 연동은 돼 있어요. 이렇게 엄청 연동은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능주의와 강점주의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강점은 인간이 어떠한 사람도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누구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이 장점을, 관점이 뭐냐면 이 장점을 발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장점을 갖고 있고 이 장점을 발현했을 때 그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장점을 개발하고 가능성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효능감을 얻고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집니다. 강점주의는 특히나. 아시겠죠? 좀 짧게 이야기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 여기 그래서 이 노인도 우리가 그냥 노인 그러면 뭐 70대 80대 뭐 90대 노인을 보면 과연 노인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도 없으시고 불안한데 뭐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노인도 노인만의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막 설사 막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노인조차도 무언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아까 전 시간에 유엔 이야기할 때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든 노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 한 구성원이잖아. 구성원으로서 나의 가치를 발현시켜야 되는 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지향해야 될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강점이라는 것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강점이라는 뭐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강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한테 주는 칭찬, 그리고 그 칭찬의 근원적인 건 그냥 너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해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이런 것을 참 잘해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혹은 기능을 갖고 계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아주 우리가 칭찬할 때 그냥 칭찬은 의미가 없어요. 잘했어요. 명확하게 뭘 잘했는지 칭찬해 주셔야 돼요. 뭘 잘했는지, 어떤 부위가 좋은지, 어떤 게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인지를 명확하게 찝어주는 칭찬이 진짜 칭찬입니다. 그냥 잘했어. 제가 여러분한테 잘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못 잘하고. 근데 당신이 비록 여러분들이 학점을 B를 맞았지만 C를 맞았지만 D를 맞았지만 요 부분은 정말 누구보다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칭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칭찬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비난 비판도 굉장히 잘해야 되겠지만 칭찬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냥 칭찬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같은 이야기를 써놓고 조금 넘어갑시다. 진도를 나가야 되니. 기본 원리 다 예전 했던 건데 보면 여기 윤리적법과 이제 자기결정, 비밀보장 이런 윤리적 실천도 중요하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존엄성, 존엄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소 제약적 환경 촉진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클라이언트 워커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싫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하지만 안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어떤 권리나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잠시 이효령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이효령 선생님이 더 이상 암 진행됨에서 따라서 치료를 안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이게 나중에 이제 뭐랑 연동되냐면 그런 거 존엄사와 연결됩니다. 나중에 호스피스 같은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지난 학기까지는 안 했는데 만약 이런 호스피스 영역이나 죽음 영역을 한다면 내가 나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입에다가 자살 이야기가 아니고 입에다가 뭐 의료기기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것도 나의 하나의 권리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예, 지금 최소 제약적 환경 촉진 이런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거나 그냥 좀 넘어가는 부분 있으면 그냥 카톡이나 메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학생이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을 내가 안 보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뭐를 잘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학문적 용어로 할까? 넌 언넌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걸 아는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넌 상태가요. 넌 언넌 상태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뭐다? 여러분들이 뭘 모르야 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지. 그러니까 혹시나 궁금한 점 있거나 모르는 점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저도 이걸 더 필요하구나, 더 보충해야 되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저도 몰라요. 자, 또 문화적 역량 개발 뭐 이런 이야기, 적절한 목표 설정 뭐 많이 그냥 아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면 아는 이야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클라이언트 역량을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뭐 SOC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노인이 노화되면서 그래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조금 낮게 바꾸거나 다른 보상 기제를 이용해 가지고 생활을 좀 영위하는 그런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서 이론의 어떤 심리 사회적 이론을 이런 원칙에다 적용해 보면 참 들어봤는 게 많아요. 그쵸? 네. 자, 사회복지의 실천 3대 요소가 보통 지식, 가치, 기술이라고 해요. 지식, 가치, 기술. 이제 보면 가치라는 것은 이제 좀 명확하죠. 예전에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나온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필란트로피 자선에서 나왔어요. 1860년도쯤 되면 원체 이게 이제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원체 영국의 갑자기 오늘 생각이 잘 안 난다.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도심의 어떤 빈민들 급증하고 그때 따라서 600, 700년도에 구민법, 신구민법, 길버트법 이런 게 막 등장하면서 이 핵심에 보면 어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라는,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사람이 사람처럼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들, 그런 가치를 기반으로 했고, 그런 가치 속에서 당연히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도와줘야 되냐, 그러면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뭘 얼마나 도와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만큼 도와줘야 되지? 우린 가치 알겠어. 그냥 다 도와줘야 되나? 누구나 도와줘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 도와줘야 되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이만큼 도와줘야 되고, 아동은 얼만큼, 노인은 얼만큼, 그러한 지식들, 그것이 하나의 이제 지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그런 지식 안에서 이제 형성되어 갔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전에 보면 최소 수혜의 원칙이라든지 어떤 소득 민테스트, 소득
그 검사 얼마만큼 벌고 있는지 뭐 노동력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 기술들 뭐가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줄까? 현물을 줄까? 여기 어떻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도와줄까? 기술은 보통 하우의 영역이 많아요. 지식은 보통 한 what? 뭐 여기도 하우가 있겠지만 여기는 주로 왜 뭐 이런 이야기. 기술에서는 뭐 지식에서는 뭐 when도 있고 where도 있겠고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가치 지식 기술이 그냥 막 뭐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처럼 막 만든 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실천론 할 때도 한번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지식체계, 기술체계, 가치체계라는 것이 이제 나중쯤 되면 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색을 써볼까? 이제 뭐 가치와 윤리 강령을 기반으로 하고 어떤 가치체계라는 것이 기반이 되는 거죠. 왜 도와줘야 되냐? 왜 도와줘야 될까? 그리고 도와줄 때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얼마만큼 줘야 되냐?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뭐 부산이야. 이거 여기가 부산이에요. 여기가 부산이야. 여기 어디가 이제 서울이라고 치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가고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도 가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겠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 갈 때 내가 그래도 이 기준은 있어야 되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간다잖아. 여기서 뭐 방향은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가다가 어떤 프로세스가 과정이 좀 꼬일 수도 있고 뭐 뒤틀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발점에 대한 기준, 이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하는 것이 가치와 윤리 같은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술은 쉽게 말해서 서울과 부산까지 갈 때의 방법,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가면 잘 갈 수 있을까? 요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고, 지식 체계는 누구를 얼마만큼 도울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던 이야기를 그냥 노인에 빗대서 다시 한번 배경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입 수준 이야기가 나와요. 개입 수준 이야기. 자, 뭐 1수준, 2수준, 3수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왜 이래. 이게 수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노인복지에서 이제 뭐 1수준, 2수준, 3수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육체를 기준으로 해요. 노인복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되게 중요한데 1수준, 2수준, 보통 3수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론 실천 현장에서는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 어떤 육체가 좀 건강할 때 조금 약간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다음 많이 안 좋아질 때, 그러니까 건강할 때가 1수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가 2수준, 많이 안 좋아질 때가 3수준, 요런 식으로 좀 개념적으로 좀 잡습니다. 그러면 1수준, 건강할 때 혹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을 때를 관점으로 잡으면 당연히 문제 예방이겠죠. 사전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 이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간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 간다면 이걸 사전에 이렇게 끊어주는 것. 이게 이제 1수준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건강 증진, 요가, 스트레스 대처,
뭐 교통 지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으려고 여기까지 문제까지 오기 전까지 일단 여기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역할은 어떤 역할이 주로 오겠냐? 어떤 중개하는 거, 서비스 중개하는 거. 다른 여러 가지 뭐 여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뭐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자원이 있으면 이런 자원을 이렇게 중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튼실하게 이렇게 막아지겠죠? 이렇게 막아지겠지? 이를 막아지면서 더라고. 유튜브 보다가 이게 한 번씩 광고 떴는데 그 요새 킹덤 2인가? 그 또 좀비 나오잖아. 나는 안 봤지만 좀비 나오는 그 광고를 막 한 번씩 봤는데 여기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철책, 방책, 나무로 된 방책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막아가지고 좀비를 막잖아. 이건 뭐 킹덤 2뿐만 아니라 좀비 나온 영화 보면 뭐 대부분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막 이게 갔다 와가지고 막고 막 좀비 막고 이런 거. 사실 저는 좀비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잖아. 그쵸? 그래도 좀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근데 이 와중에 좀비 바이러스까지 봐야 되겠어. 뭐 어쨌든 그런 거 보니 요런 방책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방책이에요. 한자로 방책과 방책은 달라요. 일반적인 저기 또 한자 공부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하고 싶어서 써보는 거예요. 네단. 다시 말하자면 오늘 좀 시간이 좀 남아요. 여기서 한자로 방책을 해서 쫙쫙 한자 딱 치면 몇 가지 나와요. 여기 보면 모방. 여러분 한번 쓰는 게 이 방책이죠. 이 방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 그쵸? 책이네. 이 방책이죠. 해결책을 세운다. 방책. 이게 이 방책이에요. 뚝방자에 이런 나무 일단 이거 봐 얘도 나무잖아. 방책. 한글말로는 울타리. 영어로는 펜스가 이거고. 우리가 전략 같은 방책은 게임할 때 어떤 방책 왜 이런 거는 얘일 거고. 이 방책은 뭐다? 이 전략을 적어놓은 책. 전략서가 이 방책이겠죠. 방책이 주로 세 가지나 이렇게 씁니다. 방책. 네. 그냥 방책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수준으로 넘어가면 이제 슬슬 아프세요. 이제 슬슬 이제 아프셔요. 질병에서 의존성을 보이기 시작을 해서 문제가 좀 생겨나요. 그랬을 때 개입 방법으로 이제 문제 해결, 뭐 위기 개입, 그 다음에 상담, 재가 서비스, 조력과 임상가. 이게 아까 그림으로 보면 이러한 패턴에서 아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방책을 막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이 이 방책을 이렇게 살짝 넘으신 단계예요. 이렇게 방책을 살짝 넘으신 단계예요. 그러니 일단 넘었기 때문에 예방의 의미가 없어요. 그 치매도 그렇고 일정 정도의 병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특히 노인분들은 회복이 거의 좀 불가능합니다. 치매는 100% 불가능하고요. 그 치매는 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매 치료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요. 뭐 뒷부분에 하겠지만 암 같은 것도 암이 보통 발생하고 치료하고 그것을 완치까지 보는 기간이 기본 5년 이상 됩니다. 보통 우리 캐스 서바이벌을 이야기하는데 캐스 서바이버가 서바이벌십이 5년, 보통 길게는 10년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의 나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때 발생하는 문제 여러 가지. 갑자기 아까 이거 하고 싶었어.
어디 갔지? 아까 재밌는 거? 이건가? 안 보이네. 아까 봤었는데.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발생하는 이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런 걸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전략들, 개입들이 이제 이 2단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단계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보면 이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다? 이제 잔존 능력을 키우고 재활, 보통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재활 서비스, 사례관리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던 노인복지 관련된 서비스들이 사실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니 좀 이때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어떤 핵심 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병원이나 이런 시설에 가지 않고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함께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버텨낼 수 있을까? 2007년 이후에 뭐 전자바우처,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올 때 이 목적이 사실상 보면 3수준 접근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접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이런 돌봄 영역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입니다. 거의 전 세계 탑 수준이에요. 미국도 이 정도 돼 있지 않고요. 뭐 유럽도 말할 필요 없이 거의 우리나라가 어떤 기능 서비스 이런 면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넘어갈게요. 노인 상담, 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우리가 지금 상담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종류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사례관리는 사실 뭐 이 영역에서 그냥 맛보기로 그냥 하는 건데, 실천론의 시간에도 약간 이야기를 했고, 사실 우리가 사례관리론이 이제 다음 학기는 아니고 내년, 원래는 올해 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열렸는데 내년에 사례관리 수업이 열려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3학년 이하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수업을 듣고 있다면 4학년은 이제 안 되겠지만 나중에 사례관리 수업이 있으면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례관리론을 듣고 실습을 가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사례관리론이라는 것은 욕구 중심의 어떤 매칭이라는 개념을 좀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인이 있고 이 개인이 한 명의 노인이라고 할게요. 개인 노인이 있으면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많아요. 그쵸? 보면 신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제적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어떤 또 뭐 가족 문제, 뭐 수많은 문제. 그러니까 이 사실 말했지만 문제는 다른 말로 이 욕구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문제를 만들어내죠. 욕구가 사실 없다면 문제는 노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가 아니 각각 A1부터 AN까지의 문제를 이렇게 맞춤으로써 영어로 퍼스널라이즈 하죠. 맞춤으로써 이 각각 개별 문제를 맞춤으로써 이 문제를,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제일 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제일 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문제를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여유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접근하는 게 기본적인 사례관리론의 어떤 방향성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런 사례관리론이 존재하니 여러분들이 뭐 그 수업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봤으면 하네요.
자, 용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고, 제가 이거 다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자, 뒷부분 중요한 건 사례관리 이제 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이 아프다. 사례관리 기본적인 이제 과정을 보면, 뭐, 접수, 인테이크 하죠. 접수,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플랜, 뭐, 실행, 뭐, 점검, 평가하는데, 이게 6단계로 이렇게 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이나 뭐, 이렇게 할 때서 많이 쓰는 거는 6단계보다는, 뭐, 인테이크, 여기에 뭐, 관계, 어세스먼트, 어떤 실행 계획,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부터 한 4단계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6단계로 해놓은 거는, 물론 4단계나 6단계나, 뭐, 그게, 4단계 한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걸 안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 단계를 나누냐, 아니면 그 4단계 안에서 좀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냐, 뭐, 요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뒷부분에 제가 내용을 넣어놨는데, 잠시만요. 자, 보통 이제 실전 과정 우리가 4단계 하는데, 이 6단계는, 뭐, 요런 게 조금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기획하고 실행 단계를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 근데, 뭐, 그리고 평가랑 점검 단계를 또, 점검한 모니터링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다르게 해 놓는, 좀 세분하게 구분해 놓은 거,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이게, 조금, 한국하고, 이게, 이 기본 틀 자체가 서양에서 나온, 미국식에서 많이 온 거거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좀 안 익숙한 말이 있어요. 여기 이런 거 한번 볼까? 계약, 적격 심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서비스 점검. 뭐 요건 좀 아니긴 하나. 요런 말들이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때 이 시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보통 서양에서 어떤 상담이라든 특히 상담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라이센스 소셜 워커랑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노인이나 어떤 개인이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가 좀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좀 안 좋아, 우울 있어. 그러면 워커가 그럼 어떻게 해줄까? 뭐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케이, 너 3개월에서 할래? 6개월 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진짜 우리 보험 같은 걸 해서 여러분 뭐 그런 하나의 뭐 마사지를 생각하죠. 여러분 뭐 어디 뭐 어깨 아파가지고 마사지 받으러 가요. 그러면 뭐 한 번 할래? 3번 할래? 10번 할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하잖아. 여러분이 그분하고 마사지사랑 나랑 맥락, 도수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경락 마사지 받으러 갈 때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관 중심으로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사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정교하지 않아요. 정교하지 않다는 말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워커의 대화에서 이게 이렇게 이 프로그램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름 쓰고 뭐 누구누구 해서 이렇게 바로 진행되고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 써요. 몇 택에 몇 번, 얼마, 그럼 돈은 어떻게 지불할래? 그럼 그때마다 내가 지불하냐? 아니면 보험회사가 지불하냐? 이런 식으로 이 계약서를 명확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한국에서는 생략돼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보면 우리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클라이언트랑 소셜워커 사이에 주로 이제 쌍방 계약이에요. 좀 잘 안 보이네. 이 쌍방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 쌍방 계약을 할 때 이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주로 이제 뭐 개인이 이렇게 돈을 줄 수 있고, 아니면 보험회사한테 이 사람이 내고 다시 이 사람이 이렇게 주는 뭐 3자 페이를 하긴 하지만, 어차피 이 돈이 뭐 여기가 100을 주면 여기가 뭐 200 주니까 어쨌든 내가 돈을 꽤 많이 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내가 이거 소셜 워커가 서비스를 이렇게 주고, 클라이언트는 워커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거의 내지 않아요. 그럼 누가 내냐? 정부가 이렇게 내죠. 정부가 이들에게 뭐 세금을 받아서 이 세금을
뭐 10이면 여기다가 또 워커도 아니에요. 워커가 소속된 기관, 워커가 소속된 기관에다가 돈을 이렇게 통으로 제공하죠. 통으로 토탈먼을 이렇게 제공을 해요. 프로그램당 혹은 복지관 전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해서 3자 지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체계, 지금 미국 책에서 보는 이런 서비스 단계나 이런 것이 좀 다릅니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식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런 6단계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3자 지불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해요. 뭐 계약을 왜 해? 돈 주고 다닌데. 그죠? 대신에 어떤 프로그램 할 때 이름 적고 뭐 매치할 것입니다. 뭐 이런 거 동의서는 적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내가 여기다가 아마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아마 그걸 올려줄게요. 내가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짜잔, 뭐 이런 식으로 링크 올릴 자리를 내가 뭐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실천론의 어떤 뭐 4단계, 5단계 하는 방법에 대한 링크를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쭉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최소 10분 이상씩 설명하거든요. 한 단계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의미고, 그러니까 한 단계마다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그렇게 뭐 할 수도 없고 이거를 하기에는 시간도 좀 너무 지금 좀 모자라기도 하고 또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 나름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링크를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뭐 사회복지 실천 영역이나 그 뭐 실습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친구들은 사실상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단지 노인복지 실천도 하나의 실천 영역이 한 단계니까 실제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이런 4단계 뭐 접수 관계 형성, 뭐 자료 사정하고 어세스먼트하고 개입을 평가하고 종결 단계는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이해는 한 번 정도 들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듣기 싫으시면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딱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링크 올려준다면 그 링크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 4-50분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 앞부분 제가 그 실습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 실천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도 빼고 각 단계별로 제가 자막 같이 다 올려놨어요. 그 분야 그것도 보시면서 이게 얼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는구나 라고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영상으로서 요 4가지 단계에 대한 제 설명은 조금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고 요 부분도 그 PPT 이제 보시면 실내관용서 자료 수집 나 전달법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까? 그래도 조금은 이야기를 할게요. 요 앞에 이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잠시 이제 밑에 이제 내용이 뭔지 밑에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이제 노인의 이때서 하나의 단계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제 접수했을 때, 과연 이제 관계 형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 앞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만들어 주는 것, 이런 환경을 형성시켜 주는 것들, 그 다음에 면접의 어떤 서로가 책임감, 그 다음에 한계,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막연한 기대 다 해줄 거라는 그런 건 안 되는,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 뭐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언제까지 하시고, 만약에 뭐 프로그램을 진행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뭐 70% 이상 50% 이상 뭐 결석을 하시게 된다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초반에는 뭐 그런 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예전에 광주에 어떤 노임 엄청 큰 그 센터가 있어요. 광주 전체 제일 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 이용자가 막 몇천 명 넘는데, 뭐 거기 보면 제일 인기 좋은 프로그램들 같은 거 보면 막 그 남녀 댄스 프로그램 같은 게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예약을 하면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뭐 기다려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워커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거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 프로그램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관계 형성에, 그러니까 서로서로의 어떤 관계, 서로서로의 이 신뢰감이라는 것은 워커만의 신뢰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워커에게 일종의 신뢰감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신뢰감 형성, 쌍방 신뢰감이 항상 신뢰감 형성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신뢰감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로 이제 이 관계 형성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관계 형성 이후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어떤 모든 목적이 이제 하나를 향해 달려가요. 뭐 이것이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달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별 해보고 싶었어요. 이 별들을 정보라고 할게요. 이 정보를 아느냐 알지 못하냐가 사실은 나중에 하게 될 여기서 이걸 개입이라고 할게요. 이 개입의 어떤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잘 몰라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특성?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단점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른다면 이러한 뭐 장점, 이거 여기지, 클라이언트의 장점, 클라이언트의 단점, 클라이언트의 환경, 클라이언트의 욕구, 또가 뭐 있을까? 뭐 클라이언트의 어떤 사회적 관계, 경제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워커와 획득하지 못했을 때는 그 결과가 압도적으로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경영이라든지 사회과학, 인간 관련되는 건 대부분 그래요. 내가 어떤 보세요. 이 인터벤션을, 이 개입 프로그램을 그냥 뭐 경영에서 말하는 상품이라고 하자. 어떤 상품이라고 하자. 쉽게. 이 상품을 팔려고 할 때 내가 이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상품을 팔 수가 있나? 세상에 어떤 물건이 타겟팅을 안 하고 물건을 팔기는 하나요? 있긴 있어요. 식료품요. 그러니까 물 같은 거. 그런 거는 그 대상을 타겟팅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을 안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상품이 아니고 나서 대부분의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자를 타겟팅을 하고, 특정 대상자를 타겟팅한단 말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이미 판매자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근데 또 아름답게 좀 그림 한번 더 그려줘야 되나? 내가 이렇게 딱 봐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치킨이야. 치킨이야. 내가 치킨을 판다고 생각해봐. 이 치킨을 어디서 팔겠어? 20, 30대가 많은 데서 팔겠어요? 80대, 70대 어르신들이 많은 데서 이 치킨이 많이 팔리겠어요? 압도적으로 이쪽에서 많이 팔릴 거예요. 치킨에다가 이렇게 맥주까지 이렇게 딱까지 끼워서 세트로. 그럼 이거를 뭐 16살 이런 데 팔겠어요? 술도 못 먹는 애한테 못 팔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네 상품을 누구한테 팔 때 당연히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인터벤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팔기 앞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보면 이 자료 수집과 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획득할까? 이게 보면 그림, 가계도, 도구, 비디오, 뭐 화상 엄청 많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이 사정인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영어 좋아하니까 이런 거 한번 적게. to know예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정 영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게, 어세스먼트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뭐 알지 못해도 뒷부분에 인터벤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에 5, 6, 7분 실패할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영화도 있잖아. 근데 그걸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무작정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막 갖다 줘. 여러분들이 뭐 요새 뭐 힙합 이런 거 좋아하나? 그럼 내가 좋아하는 막 클래식 음악 주면서 좋지 그러면 정말 좋아요? 앞에서는 좋다고 하겠죠. 그 뒤에서는 뭐야 왜 좋아? 다 그렇게 말하잖아. 막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힘든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막 갖다 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어차피 실패해요. 어차피 실패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 이 어세스먼트라는 관점은 철저할 정도로 클라이언트를 알아가는. 근데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네 이야기 나한테 다 이야기해봐.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앞서 여기서 말했던 관계라는, 여기 있지? 이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면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 자기 이야기, 자기 욕구, 자기 문제점을 이야기할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뭐 이거 도와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근데 진짜 자기 이야기는 안 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왜? 나 저 사람 신뢰를 못하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해요. 아무리 워크했다고 하지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신뢰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어세스먼트를 한다. 그러니 어세스먼트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가 형성돼야 되고, 그러면 비슷한 말이겠죠? 네, 읽어봐요. 어세스먼트 여기도 넘어가고 뭐 이런 거 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안 할 거야. 서비스. 자, 어세스먼트를 잘 하고 나서 비로소 얘가 시작되죠. 사실 얘가 핵심이긴 핵심이야. 실제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개입을 통해서 어떤 변화, 어떤 긍정적 요소 제공,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뭐 관심법, 뭐 여러분들 막 그런 말 하잖아. 궁예 한다고 하잖아. 근데 궁예가 잘 되면 어세스먼트 못하더라도 이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예는 판타지다. 어세스먼트가 안 되면 얘도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사실상 이 프로그램 개입 이런 영역 이야기는 제가 하는 수업 중에 이거 있잖아. 푸개평. 이거 적어봐야지 그래도. 푸개평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푸개평에서 주로 많이 하고 평가까지도 거기서 좀 많이 하는데, 보통 실천론에서는 물론 실천론에서는 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는 개입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긴 하지만 뭐 딱히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런 영역은 푸개평 영역에서 많이 하고, 푸개평을 수업 듣고 이 수업을 노인복지론 수업 듣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푸개평을 들을 생각이 없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요런 실천 개입 영역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주로 푸개평 수업을 하니까, 혹시 이 영역에서 조금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제 다음 학기 수업이죠? 2학기죠? 2학기 수업 푸개평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막간을 이용해서 제 수업, 다른 수업 광고. 네. 원체 사람들이 저 푸계평 수업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해서 나는 푸계평 수업 괜찮은데 제가 하는 과목 중에서 제가 제일 이게 아끼는 수업 중에 하나가 푸계평 수업이에요. 굉장히 저는 재밌어요. 내가 나만 재밌어서 그런가? 어쨌든 푸계평 수업을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을 거예요. 듣다 보면. 그리고 이제 뭐 개입이 뭐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 종결 과정. 종결도 사실 끝도 시작도 되게 중요하지만 종결도 굉장히 중요해요. 종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막 끝났습니다 집에 가 이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끝날 때 이게 정말 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해봐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쯤 돼서 끝이야. 여기가 이제 끝이라고. 근데 딱 봐도 클라이언트가 이게 이제 정상적인 단계라고 하자.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걸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데 이쯤 끝이야.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맞나? 이 타임 1, 타임 2에서 정상을 보였다고 해서 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건 아무리 봐도 좀 더 해야 되겠다면 이 프로그램을 끝나고 또 다른 두 번째 프로그램을 그를 위해서 다시 또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장 끝내면 안 돼요. 이 사람 끝내다가 어차피 또 똑같아질 거라고. 그 다시 두 번째 획이 들어가서 이분이 이때는 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수준을 보일 때 끝을 내줘야지. 즉 쉽게 말해서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안정된다고 느끼거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느낄 때 끝내줘야지. 이게 막 프로그램 끝났다고 한두 번 정도 잘 됐다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칠 때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고, 참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그런 방송국의 어떤 프로그램 보면 참 예의가 없어요. 특히 예능 같은 거 프로그램 보면 진짜 이거 드라마나 뭐 이런 프로그램은 조금 나은데, 어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냥 방송 개편한다고 그냥 없애버리잖아. 흔히 말해서 쫑파티 같은 것도 없고 시청자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없이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정말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작도 되게 중요한 것처럼 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끝날 때 이 끝을 마무리 짓는 어떠한 뭐 과정에 대한 설명,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그걸 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어떤 걸 뭐 기간에 좀 잘못이다, 한계다 이런 말도 해줘야 되고, 혹은 워커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금 뭐 안타까웠고 때로는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아쉬웠다, 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잘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냥 끝났다고 이게 끝내는 것은 사실상 좋은 종결 단계는 아닙니다. 결코 좋은 종결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끝나고 해결되는 상태에서 끝을 봐야지 그게 진짜 끝이지, 그냥 끝났다고 정말 끝인가? 그렇지는 좀 않죠. 물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돈이 없으면 서비스를 잘 이어지지 못하니 중간에 그게 끊길 수도 있고 뭐 하긴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3자 지불 체계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생명력이 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종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좀 읽어보시고, 뭐 비싼 이야기고, 예전에 봤던 거 다 생각나시죠? 제가 그래서 이 문구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성한 노래, 텅 빈 마음인가? 그때 그 마음, 대사가 날 부르네. 그건 제가 좋아하는 가사인데, 뭐 그런 거예요. 오늘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예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실천론도 그렇고 푸계평 수업을 들었다고 가정을 좀 하고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보세요.
나중에 이제 PT를 제가 올려드리면, 오늘 참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모르는 내용이나 좀 부족한 내용, 좀 빠진 내용 있으면, 다른 영상도 좀 보시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봅시다. 안녕.